그 경제식 네트에서 그동안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몇 번 모셨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닥터 나우나 이제 톡이나 강남은이 쪽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모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미술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미술을 통한 투자에 좀 관심이 있어서 회사에 조금씩 투자를 해봤고,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아트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가 좀 생겨서 사실은 이제 회사 쪽에 좀 부탁을 했었고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섭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마 거의 끝물을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박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앞으로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이제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좀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끝물을 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함께하신 김영준 대표님, 회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100만 번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CEO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했던 일 또 해야 되니까 회사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회사는 뭡니까? 저희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저쪽에 저희 이름이 있는데, 태사. 거꾸로 읽어보시면 S입니다. 자산이란 뜻이죠. 자산의 관점을 뒤집는다. 즉, 새로운 자산들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플랫폼이 태사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미술은 첫 번째 에셋 클래스. 저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자산으로서 이제 미술을 저희가 선택했던 거고요. 지금은 한 거의 7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회원가입을 하고요. 뭐 좀 많을 때는 하루에 새롭게 1,000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한 2만 5천 명이 이미 결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총장님도 그 2만 5천 명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테사가 하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은 가장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아마 저 뒤에 있는 파란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야요이 쿠사마 선생님의 인피니티 네트 시리즈. 가장 최근에 한 20억 8천인가 20억 8천에 한 7,600명 정도가 공동 소유를 차지를 하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름은 저 뒤에 달러 사인이 있죠.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입니다. 저기 작은 저 A4 용지만한 게 그게 시가 한 9억 원 이상 합니다. 그렇게 워낙 비싸고 그러나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러한 미술품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게는 1,000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결제하시는 분 5천만 원, 6천만 원 결제를 하세요. 그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테사 플랫폼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표님 인터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 질문과 예상 답변을 기획을 했었는데, 원래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로 내려는 게 회사의 의미는 뭘까요? 였거든요. 회사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상품이 사실은 우리 회사 지분 1%를 지금 내걸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대표님이 그걸 아셨는지 본인이 이제 다 답변까지 그냥 지분 1% 굉장히 비쌉니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디든 특히 스타트업이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회사를 창업한 김영준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마 미술이니까 미술을 전공하셨거나 미술 애호가시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회사를 창업했는지가 약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세 번째 창업이고요.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언론 인터뷰를 하다 보서. 저는 미술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은 뭘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전공했어요. 컴퓨터 전공했고, 공돌이에요. 근데 세 번을 창업을 하다 보니 첫 번째에서 창업해서 중국까지 가서 창업을 해보고 망해먹고요. 집 팔고요. 두 번째 회사를 창업할 때 우연히 이제 큐레이터를 만나서 코파운더였던 그 친구와 함께 두 번째 온라인 아트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성장도 많이 됐고, 이제 시리즈 A 투자도 받고 많이 컸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저는 제가 코파운딩했던 회사를 사임을 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테사를 2019년 3월에 다시 재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미술 애호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어느 인터뷰인가 옛날에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 16년이거든요. 올해 16년째가 되는데 아내에게 화를 낸 게 딱 2번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둘이 신혼 때 유럽 여행 갔다가 아내가 밥을 안 먹고 그때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2시 반 3시인데 파리에 막 도착했어요. 스위스에서 파리를 넘어갔는데 밥 안 먹고 뽕삐도 미술관 간다고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랬던 내가 이제는 미술 비즈니스를 하고 가장 미술 중에서 하이엔드 미술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항상 빙그레 웃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꼭 그 사람의 전공이 아니 백그라운드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리소스는 될 수는 있어도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사실은 이 두 번을 속된 말로는 말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보통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굳이 계속 창업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게 오히려 제가 처음 창업한다고 했을 때 대학 선배분 중에 창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창업을 하면 넌 내려올 수 없는 말을 달리게 된다. 성공하면 성공한다고 또 창업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되게 유명한 분들도 있죠. 그 크레이튼의 장병규 대표 같은 분 엄청나게 성공해서 엄청난 또 회사를 하죠. 그렇지만 망해도 또 창업을 해요. 왜냐면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창업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왜 창업을 하는가는 사실은 그게 가장 재밌어요. 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걸 다 넘어가도 그게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회사 말아먹었을 때 중진공에 있던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이제 빚을 갚아야 하니까 빚을 갚으면 저한테 그냥 대표님 학교에서 먼저 나왔고 근데 이제 빚도 갚으셔야 하니까 회사 가서 좀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때 객기로 뭐라고 할 줄 알아요? 호랑이는 아무리 굴러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진짜 객기로 했던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서 계속 굴러가는 게 이 창업의 생태계예요. 그래서 한번 망하고 그냥 이 세계를 떠나신 분도 있고요. 저같이 한번 망하고 또 하고 또 별로 좋은 성과 안 내는데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사실은 삶의 길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건데 아마 창업을 많이 하신 입장에서는 좀 청년들한테 창업을 좀 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권한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약간 이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창업이라는 게. 저는 가끔씩 저는 창업을 동의해요. 특히 저희 회사의 사람들이 조인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조인할 때는 가장 큰 원칙이 그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프로답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일하자는 거예요. 평생 요즘에는 한 회사에 평생 있는 분 없거든요. 그거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현실이에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의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는 소망 중에 이 중에는 누군가 창업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anyway 동종업계를 나가서 창업을 죽이죠.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 직원 중에 누군가 창업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더 성공해 제가 IPO 할 수도 있고 M&A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본력이 있을 때 내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창업해서 좋은 팀을 꾸리고 있으면 전 제가 제일 먼저 투자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전 창업을 그래서 권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창업하시면 95%는 망할 거예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면 그 확률이 망하는 율이 이제 85% 정도로 줄게 돼요. 한 번 더 하면 그게 한 70%나 60%까지 줄겠죠. 성공 확률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고 저는 최대한 많이 권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창업팀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나중에는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도 하고 싶은 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직 문화는 사실은 어떻게 쉽게 한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사실은 제가 이 퇴사의 조직 문화를 물어보기 약간 조심스러웠던 게 우리 뒤에 마케팅 팀장님이 지금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배민이라든지 이제 여러 유명한 스타트업을 보면서 스타트업의 문화는 뭐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퇴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퇴사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괜찮은 분들을 이제 스카우트하고 리코팅을 할 때 자랑할 만한 혹은 그분들 꼬실 만한 어떤 조직 문화라는 게 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도 요즘 리코팅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저희도 HR 매니저를 뽑으려고 막 하는데
그것도 어렵네. 괜찮은 HR 매니저를 뽑는 것도 어렵죠. 근데, 우리 사무총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유명한 스타트업, 이런 복지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저희 와이프 친구가 이번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 회사의 그 베너핏은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게 해줘요. 한도 제한 없어요. 그럼 뭘 먹겠어요? 엄청나게 10만원짜리 먹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조직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먹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그만큼 회사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조직 문화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저는 스타트업 놀이라고, 안 좋게 보면 스타트업 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뭘 해주고 뭔가 자유분방하고, 사실 그 모든 거의 핵심은 일이 잘하기예요. 정말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유도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줘야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환상하고 현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인 거고요. 저희 조직도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제일 명제가 그거잖아요. 발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발전하고 회사도 같이 발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발전 안 하면 헤어질 때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는 원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최대한 자율성 있게 일한다. 그 자율성 있게 일하라는 말이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을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팀들이 서로 협의하고 저한테 컨펌 받지 않고, 정말 큰 거가 아닌 이상 컨펌할 이유가 없죠. 더 많이 담당자가 더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협의해서 일하게 해서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지향한다. 그러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리크루트하고 더 전문화되어 있고, 이제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만 투자를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리 A 라운드를 3월에 끝내고 곧바로 하도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로 라운드를 열어서 11월에 시리즈 A를 받고, 아마 다음 달은 저희가 시리즈 A2 라운드를 또 진행할 거예요. 연말 되면 B 라운드 아니면 그 다음에 초까지 B 라운드까지 갈 계획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인재는 우리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해결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인재들. 그들을 계속해서 리크루트를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기 위한 회사. 여기 넷플릭스 뭐 별의별 뭐 복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요.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만 뽑아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그만큼 검증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다 검증할 능력은 없고, 일단 일해보자. 일해보고 서로 아니면 빨리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약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 한건 팀장님은 이제 얼마 됐지? 이제 나갈 때 됐네? 농담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1년 넘었으면 되게 이제는 인정받고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아닌 분들은 거의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나가요. 저도 그걸 원해요. 서로 피차에 얼굴 묻히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안 맞으면 이것도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굳이 안 맞는 조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안 맞는 사람이 그 조직을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서로 합을 맞춰보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채용을 할 때 저희는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을 넣습니다. 단 수습 기간에 월급 깎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단 3개월 안에 서로를 간보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구나. 이게 제일 지향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정확한 부분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자율이나 권한 이런 게 꼭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제 그 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 혹은 이제 그걸 함께 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함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채용 문제, 퇴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를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런 게 회사의 문화와 이제 채용까지 이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처음을 좀 어떤 첫 경험을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을 잘 잊지 못하는데 대표님한테 아마 이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첫 판매된 작품이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판매하셨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든지 잘 된 다음에는 지금 잘 된 이유를 찾는 건 굉장히 쉬운데 맨 땅에서 처음 씨앗을 띄우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데 그 첫 작품을 어떻게 판매하셨는지 혹시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셨는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금 여기는 없는 두 작품이 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파마 부정. 있어요. 하나는 픽처드 게더링 위드 미러라는 작품하고, 포커스 무빙이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게 판화 형태로 돼 있어요. 프린트이죠. 호크니가 25개 미션으로 만든 큰 사이즈 작품인데, 처음에 테사 시작할 때, 지금 테사 앱이 있잖아요. 처음 제가 2019년 3월에 창업을 하고, 저희가 앱을 런칭한 건 2020년 4월에 런칭했어요. 그 사이에 뭘 했었느냐. 제가 세 번째 창업하다 보니까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 개념을 실행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한테 고객이 존재하느냐를 먼저 테스팅하고 싶어서 처음 시드머니 받았던 거 열심히 탈탈 털어갖고 영국 가가지고 포크니의 그 파나 두 작품을 사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저희 그때 팀원이 한 4명 있었는데 거의 한 몇 주간 밤을 계속 샜어요.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행사를 준비하고 뭐 마케팅 할 돈이 어디 있어요. 온오프 밑에 올려놓고 어디에다가 어느 커뮤니티에다 부탁하고 뭐 하나의 스타트업한테도 부탁했어요. 뭐 드링크 하는 스타트업인데 그 구독형 하는 스타트업 그쪽에도 고객풀이 있는 데마다 요청하고 우리 이번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RSVP 받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날 평일날 저녁에 350명 오셨어요. 거의 150명 들어간 꽉 찬 홀이었거든요. 350명 오셔서 저희 작품 달랑 2개 있잖아요. 2개 작품 신작입니다. 이거 구경하고 저희가 이제 미드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공동 소유로 하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에 참여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포스기 2개 빌려다 놓고 우리 것도 없었어요. 포스기 신용카드 결제 2개 빌려다 놓고 설명을 들은 분들한테 그럼 줄 서갖고 그분들이 한 150명이 줄 서갖고 결제를 하시는 거야. 10,000원, 20,000원, 많이 하신 분은 200만원. 그렇게 해서 그날 사실 그 그림 전체의 가격은 한 1억 5천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날 2천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그 현장에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가시고 앉아서 이제 자기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이제 내가 몇 개 샀는지 요것만 다 적어놓고 가셨어요. 간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사인 알아요? 그 전자계약 서명하는 그걸로 밤새 200명의 사람들한테 딱 보낸 거예요. 이분들이랑 공동 계약을 맺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 작품을 했던 게 이제 호크니 파마 두 작품이었고, 나중에 지금 매각을 다 해서 다 돌려드렸거든요. 사용자들 한 IRR로 보면 연수익으로 한 18.6%, 뭐 17점 몇 프로 정도 나와서 수익들이랑 임금을 다 배분해드렸는데, 그저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했던 게 그 두 작품, 제 기억에 남게 그 두 작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잡으면서 블록체인 그리고 테사라고 했는데 블록체인도 사실은 미술품을 이제 분할 소유하고 분할 매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블록체인의 개념이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대신 원래 저희 회사의 이름이 테사가 아니라 처음 창업했을 때는 아트블록 코리아였어요. 아트블록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할하는 것도 있었고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에 대한 크립토 프로젝트도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건 하지 않고 지금의 이제 미술품을 분할한다. 근데 분할하는 거 자체를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웹 서비스로 이 작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뭐 10만 원씩 하면 20개가 되죠, 소유권이. 20개 있다고 하고 팔아요. 파는데 내가 20개를 파는지 누가 어떻게 알죠? 그죠? 20개인지 50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을 가지고 실제로 소유권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고 전체 발행한 소유권 몇 개인지를 공개하는 방법론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쓰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아마 화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이 분배되고 있는 계약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 그게 이동하고 있는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게 트랜스퍼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 원장이 기록하는 게 테사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방식. 또 하나 아까 저희 이제 크루가 저는 사실 미술 작품을 잘 몰라서 제가 산 거 외에는 다 모르는 작품이었는데 다이크였나요? 아까 보면서 이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따라 그렸던 그림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같아서 야 역시 좀 다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테사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는 팔릴 만한 제품 혹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 관심과 이거 구매욕을 이끄는 제품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저 소더비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에서는 K옥션도 있고 경매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거와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아마 지금 세상 작품을 구매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에셋, 거꾸로 해봐요. 에셋이야 자산의 관점을 지켰다. 이게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자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걸 이제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먹어야죠. 그냥 한마디로 그건 뒤집어서 미술품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보려면 이 미술품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야겠죠. 밸류에이션 하려면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테사가 진행했던 대부분의 작품들은 거의 테사 블루칩 아트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내부에서 세웠던 기준이 1년이면 매해 100번 이상 경매가 일어나고 있는 작가의 작품. 그렇죠. 그렇다면 기록이 존재하죠. 그럼 글로벌하게 소더비, 크리스티, 서울옥션, K옥션, 서울옥션, K옥션 같은 거에서 한 600개가 돼요. 글로벌 그들이 다 경매했던 기록은 다 오픈해요. 그것만 모아서 메타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작품들이어야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고, 그러면 저 작품과 유사한 작품에 대한 기록들도 존재하고, 그것들까지 모아서 20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상승률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좀 집중했던 건 설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저희는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직접 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 전담 팀이 있습니다. R&A라고 리서치 앤 액티비션 팀이 있어서 리서치하고 여러 가지 소싱하고 밸류에이션하고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까지도 진행하는데 초창기에 이제 제가 초기에는 사람 별로 없을 때 직접 할 때는 오퍼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한 예제가 피카소의 목파나가 들어왔어요. 피카소 이름 좋잖아요. 하기 좋고 사람들한테 세일하기 좋아요. 목파나를 놓고 데이터를 다 취합해 보는데 가격표는 막 비슷한 사이즈의 비싼 작품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벌러타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고객들한테 팔지 못하죠. 우리도 확신 없는데 누구한테 팔려? 테사에서 그래서 항상 중요시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평가해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반드시 맞을 수는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자산이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그걸 고객들이 같이 낙인하고 그래서 공동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테사가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유명한 작품들밖에 없죠. 앤디 오월, 여기 캐스 에린, 그 다음에 카오스, 조지 콘도, 데미안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거의 글로벌 랭킹으로 150위 안에 다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작가들.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들만 한 게 테사의 특징입니다. 어떤 곳들은 데이비드 호크니 하기도 해요. 파너 하나. 이게 끝이죠. 근데 그러면 유저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집중했던 부분이 블루칩 아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간 거고,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았었어요. 왜 한국 작가 한 명도 없냐고. 그래서 저희 뒤에 보시면 이완 선생님의 선호의 작품이 최근에 여기가 한국 작가분을 해서 이완 선생님은 그 레인지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했던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작가이기 때문에 했던 거. 그러면 한국 작가 또 들어간다면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리디컬이요. 중간 곡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영역까지 했었고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아모아코 보아프라는 아프리칸 아티스트의 작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세일하다가 2주 만에 매각제가 와서 팔아버렸어요. 사용자들 중에 정말 2주 만에 수익률 7.5% 보셨어요.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보고 연으로 하면 계산도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좋은 딜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러니까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소유권을 사신 분들이 거의 제 기억이 다 안 나는데 1,000몇백 명 되실 거예요. 그분들은 수익을 7.5% 받고 다
이제 수익대로 환원을 한 거죠.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 혹은 회사가 영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지 하나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아마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꿈이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로 나가는 게 사실은 꿈이고 시장은 넓을수록 좋으니까 회사도 그런 꿈이 있는지 혹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랬을 때 그런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도 그런 업체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하는 데가 미국의 마스터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좀 법률적 구조가 다릅니다. 저희랑 증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림이 있으면 비싼 그림만 해요. 거의 저희보다 더 비싼 거예요. 최소 30억. 요즘 최근에 150억짜리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을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SPC 회사를 하나 만들고 회사 주식을 파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미국 그 증권 그 관리국이라고 해야 되나? SEC에 등록을 해놓고 그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리즈 A를 작년 말에 했거든요. 원래 창업주가 돈이 많으셔서 여기 투자 안 받았어요. 한 번에 회사 가치가 1 빌리언 달러, 우리는 1조 2천억 인정 받아서 한 1,500억 정도 매칭하셨어요. 한 방에. 그래서 그걸로 좀 이름을 계속 사시는데 저희가 해외 파트너들 발굴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해요. 뭐냐면 우리를 설명하려면 되게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마스터웍스 같은 회사라고 얘기하면 다 낙행하고 처음엔 그렇게 저희를 소개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또 구조적 단점이 있어요. 증권으로 돼 있다 보니. 그리고 테스라는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물건은 공동 소유할 수 있는데 테스라가 미리 사온 작품. 여기 있는 작품은 무조건 테스라가 다 돈을 주고 미리 사옵니다. 요 방에 있는 것만 한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미리 20억짜리, 20억짜리 사오고 그걸 점유한 상태에서 사용자들과 공동 소유 계약을 맺는 거예요. 파는 거죠. 20분이 조각으로. 그러한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조가 장점은 뭐냐면 방금 글로벌을 얘기하셨는데 글로벌로 가기에 너무 좋아요. 증권이면 각 나라마다 증권법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스트릭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권을 해외에다 팔 수 없어요. 그걸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해외 증권을 국내에서 팔려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법적으로. 그걸 다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리턴 훨씬 너무 커요. 시장을 만들 수가 없죠. 즉 크로스보더, 국경을 넘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스라가 지향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제가 몇 번을 고민하다가 테스라를 다시 창업을 하면서 미술계 비즈니스를 또 하면서 적어도 획을 긋고 싶다. 미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트 금융시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미술에서도 변방이고요. 금융에서도 변방이에요.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변방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중심일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테스라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특히 여기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글로벌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이게 테스라가 지향하는 바고요.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글로벌 버전을 먼저 런칭을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저희 처음 시작할 때 포크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포크니 그날 행사를 끝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스태틱한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었어요. 영어로. 포크니 이걸 소유권 이렇게 삽니다. 하면 거기에다가 페이팔로 카드 결제 버튼 하나, 결제 버튼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결제하면 우리가 다큐사인으로 계약서 보내드렸어요. 영문으로. 그런데 거기에 실물도 안 보고 캐나다, 브라질, 홍콩, 그 다음에 대만, 영국 사람들이 결제했어요. 5만원, 10만원씩. 우리가 아무것도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고 왜? 포크니 그림이니까. 포크니를 알고 있는 사람. 그만큼 이제 테스라가 집중하고 있는 블루칩 아트의 섹터의 특징은 그 자산이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산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제하고 소유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테스라가 지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도 그렇고 직영과 가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스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기 있는 작품들을 먼저 다 산 다음에
소유권을 이제 분할 매각하는데 사실은 거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꾸로 펀딩을 하고 이 돈으로 작품을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할 소유권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있지. 첫 번째는 아까 방금 그 사무총장님 펀딩이라는 얘기였죠. 많은 아이들들이 그렇게 처음에 많이 내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자금 모집 행위가 됩니다. 이건 자금 모집을 하려면 정부에서 특정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크라우드 펀딩 라이센스가 있든지. 근데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라이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분 펀딩밖에 없어요. 증권 중에서 지분 증권, 채권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건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돈을 그 다음에 40군 이상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돈을 모집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굉장히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뭔가 증권사라든가 그렇게 금융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만 돈을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집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는 저희 부담이 있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따로 별도로 돈을 빌리든 뭐 하든 회사가 따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사오는 거죠. 사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저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제 일단 그림이 팔릴 때 자기의 지분권만큼 돈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플랫폼이 커지면 결국은 자기의 공유 지분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커진다고 봐요. 현재도 최소 매월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사람들이 자기 공유 지분만 거래하고 있어요. 그 플랫폼 안에서. 왜냐면 이미 끝난 저기에 있는 키스에링이든 아니면 조지콘도든 이러한 작가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품이 팔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1년, 2년 걸릴 수 있어요. 먼저 돈을 엑시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도 있고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왜냐하면 공모 때 못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루면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거의 1000명까지 들어와요. 공개 판매가 끝난 작품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켓을 통해서 다시 또 살 수 있도록 거래하는 시장도 만들어갔거든요. 혹시 뭐 다 이제 퇴사 외에도 비슷한 사업을 이제 비슷한 이제 카테고리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던데 아마 다 같은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겠네요. 예를 들어 먼저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민법상 공유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원래 기본이 그래요. 근데 가끔씩은 보면 미리 안 사고 파시는 분들도 보이긴 해요. 그럼 100%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거거나 사기거나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없는 걸 파는 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 있는 저희가 아마 다음 준비하고 있는 뭐 뱅크시의 페인팅도 있어요. 기본 그럼 2, 30억이 돼요. 그걸 다 사올 정도의 자금 조달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는 비즈니스를 먼저 해가면서 크레딧들이 쌓여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믿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네트워크와 인프라들이 사실은 진입 장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죠. 요즘은 뭐 롤렉스 시계 하는 팀도 있었고 제가 그냥 송화지 하는 팀도 있었고 뭐 물론 저희보다 먼저 좀 더 빨리 커졌던 뮤직하고 같이 이제 음원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각자가 어떻게 빨리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저희 지난번에 어디선가 얘기하고 자본금 얼마로 시작했냐고요. 저희 카드 현금 서비스 100만 원 받아갖고 시작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과 커뮤니티 이뤄내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냐에 따라서 스케일업이 확 되겠죠. 단순히 모델만 카피해가고 가는 건 잘 안 돼요. 최근에도 제가 모 상장사,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모 상장사에서 자회사 만들어갖고 이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수준 되게 떨어지게 비즈니스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결국은 이 경쟁력의 차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은 비슷해요. 처음은 저희도 아무것도 없었고 남들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은 상태에서 누가 먼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 유저 툴들을 만들어내고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스테크를 하는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회사가 이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 갤러리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갤러리를 가지고 있을?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을 웹상에서 분할 조각을 분할해서 판매하는데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갤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사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히 좀 크락팅할게요. 저희 정식 명칭 갤러리가 아니라 테슬라 뮤지엄입니다. 프라이빗 뮤지엄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서 왜냐면 애지간 뮤지엄에 있는 것보다 저희 거가 더 비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신뢰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져와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스타트업이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지금은 한 달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2, 30억이에요. 매달. 계속 그 금액이 커지죠. 정말 한 달이면 결제하는 사람이 수천에서 만 명 돼요. 이분들이 결국 신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그림이 명확하게 어느 장소에 있어야 하고 그걸 내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신뢰가 생기거든요. 근데 당연히 요 공간 저희 이거 인테리어 한 번 했다가 한 번 바꿨어요. 인테리어 벽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여기 임대료만 내고 돈이 한 달에 여기 임대료가 요층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임대료만. 근데 계속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사실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요 공간이 60평인데 내년에는 좀 더 자체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200평 규모의 전시실 놓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 이유들이 이렇게 소파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이유는 소유하신 분들이 언제나 와서 보시고 자기 그림이잖아요. 즐기고 갈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이제 뭐 테슬라의 소유자분들이 최근에 단톡방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드셔갖고 한 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오셔가지고 막 그림을 보시고 막 실시간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있다. 뭐 인증샷 올리고 그게 바로 결국 신뢰의 한 측면이거든요. 와보지 않은 분들도 더 이상 실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거 거기 항상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 싶을 때 가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장소가 사실은 이 공간이거든요. 조금 연관돼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작품 수가 적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샤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더현대나 이렇게 외부에 대관을 해서 조금 약간의 네. 임대 수익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워낙 고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대여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기관, 지자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다루는 블루칩 아트의 특성들이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하고 사람을 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일부러 지자체에서 전시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신작가들을 할 수 있는 찬스들을 많이 줘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리고 어떤 면에선 그런 전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를 가지고 놓고 보면 아직은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네임드의 작가의 작품을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내 아이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현실적 그 시장의 니즈죠. 그러니까 피카소 전시 거의 30만 명 갔을 거예요. 제가 했던 데이비드 호크니 37만 명 갔고요. 그다음 모는 20만 명 갔고요. 사람들 줄 서서 가고 있죠. 우리는 그만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그 장소들이 되게 부족했던. 그러니까 내셔널 뮤지엄 맨날 해외여행 가고 내셔널 뮤지엄 가고 메트로폴리탄 가고 루브르 가고 다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러한 지자체들이랑 같이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작품은 계속 늘어나요. 몇백 점이 될 거예요. 블루치바. 이걸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에 있는 공간에서 대여 전시를 하고 저희는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인이잖아요. 테슬라는 관리자입니다. 테슬라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배분해 드리는 거죠.
배당하고 좀 달라요. 운용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과는 달리 이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물건의 주인들이 같이 N등분해가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올해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림이 팔리기 전에도 작지만 그런 그 렌탈 수익들을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해줘야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하는데 제가 사실은 깜빡했어요. 그 회사에서 뭐 항상 이제 기념품을 준비하는데요. 저희한테도 그렇지만 여기 방문하면 또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술 작품을 토대로 사실은 만들어낸 텀블러들 저희가 이제 나한테 드릴 건데 아마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아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 갤러리를 만들거나 이런 사소한 뮤지엄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 예전에 공지를 했는데 다들 그게 뭐예요라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냥 갤러리입니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이 뮤지엄에서 아마 이런 제품들을 계속 이제 내놓고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같은 이제 결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미술적 시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아마 저쪽 벽면에 보면 저 벽면에 저희 태템 전시해 놓은 게 있는데 내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모티브를 잡아서 그 작품을 베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뭔가 컨셉들을 만들어서 그걸 기념할 수 있는. 왜냐면 그 뒤에 있는 저 쿠사마의 작품을 제일 많이 사신 분이 6천만 원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림 못 가져갔어요. 그렇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한 테사 컬렉터블들을 저희가 만듭니다. 테템이라고 부르고요. 테사 아이템. 그런 게 저런 레고 형태로 만들 때도 있고 이런 텀블러 형태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많이 디자인들을 해봐요. 그리고 선착순 얼마 이상 사신 분들에게 계속 지급을 해줘요. 근데 은근히 반응이 좋아요. 되게 좋고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테사에서도 NFT 줬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테사 이 NFT 작품에 대한 NFT는 아닙니다. 테사가 만든 기념 NFT. 그러니까 한정판이죠. 몇 개만 나가는 그런 것들을 3D 이미지로 만들고 그것들을 NFT화해서 지급하는 것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그림은 여러분 뒤로 쳐다보시면 마크 샤갈의 그림이 있어요. 저게 저희가 공개 판매했던 가격이 27억 5천.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저 뒤에 있는 야오이 쿠사마의 그림 20억 8천만 원. 좀 비쌌던 축들이고 가장 싸다는 표현 좀 그러고 가격이 어포더블. 어포더블한 게 팀장님 저기 그 뱅크시가 얼마였죠? 그 7,700만 원이 가장 어포더블한 지금 현재 레인지. 되게 멋있는 말이다. 스파이더맨. 진짜 멋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작은 스타트업에 제가 갖고 있는 현금들 일부를 엔젤스가 했어요. 나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투자해봐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딱딱 긁어갖고 뭐 조금 했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 이제 그 친구에게 해주던 말에서 창업주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는 게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 창업주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지나면 저희 팀원들이 각 분야에서는 저보다 더 잘해요. 처음에 창업주가 다 하죠. 처음에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작품 소식에 모든 걸 다 인발부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점점 성장하면 창업주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면 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팀원도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왜냐면 맨날 밥 먹고 이 사람들 요 영역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창업들 계속 뭐 마케팅 이렇게 다 일일이 할 거, 그것도 안 해요. 저 하지도 않아요. 제 말 듣지도 않고. 결국은 그걸 근데 그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없어요. 리스크를 지을 부분들을 그걸 감당해 주는 게 결국 창업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돈 문제도 되게 어렵죠. 그러면 처음에 저희도 처음에 이제 아까 파일럿 세일을 했는데 그때 호황했어요. 사람들이 막 350명이 오시고 막 와 하고 심지어는 그게 뉴스 미국 여러분들 오브라인 쇼라고 알아요? 유명한 오브라인 쇼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프랙셔널라이즈 했느냐?
팩트 체크하려고. 막 어설픈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나중에 저 회사 이름 안 나고 오프라인쇼에서 미술계 전화해서, 코리안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막 되게, 막, 딱 시작하자마자 붐을 탔잖아요. 사람들은 흥분해요. 다음번 뭔가 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가 왔죠? 제가 앱을 런칭하는데, 그 다음에 온 게, 코로나가 왔어요. 그 다음에 온 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다음 펀드레이징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던 VC랑 뭐냐. 이제, 요즘 이런 때는 되게 투자 잘 안 된다. 투자사들도 몸살인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우리도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조심해야 할 거 아닌가? 더 버텨야 할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들죠. 당장 월급 줘야 할 돈들이 항상 부족하고 그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창업을 하면서 딱 명확했던 건 그거예요. 책임은 내가 진다. 어떻게든 돈은 부여와야 하고, 어떻게든 내가 빚을 내든 사채를 쓰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오늘 직원들이 돈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업주는 제일 어려운 그거 책임을 져주는 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버텨내고 또 버텨내서 어느 타이밍이 와요. 시장은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거 올라타면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결국은 창업주가 할 때 맨날 돈 빌려 다녔어요. 그런데 모르죠. 나 여기 가서 돈 빌려오고, 갚고, 저기 가서 돈 빌려오고, 갚고, 뭐, 우리 와이프한테 돈 빌려오고, 심지어 우리 와이프한테 돈 빌리는데, 와이프가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좀, 나중에,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야. 증자를 해갖고, 증자를 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지만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다 넣어가야 돼요. 얼마나 싫은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가고, 부탁해하고, 거절당하고. 근데, 그건 오롯이 창업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이 했던 것처럼 그 책임을 계속 더 끌고 가주는 게 결국 창업주가 할 일이라서, 옛날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작품 매입을 하려면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돈 1,0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웠다면 지금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책임져 가는 게 결국 창업주가 해야 할 일인 거고, 그래서 더 좋은 인재들을 찾는 거고, 한 영역에 있어서 내가 했던 영역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결국 나는 그들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잖아. 이건 내가 또 떠안고 가야 해. 이게 결국 리스크를 져가는 거, 이게 창업주가 해야 할 일이다. 세금은, 사실은 미술품은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그림의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림의 가격이 6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안 넘으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모든 그림은 다 넘어요. 다 넘어서 있어요. 있다고 보고 생각해요. 잠깐. 이원 선생님은 살아계시면 없다. 한국 작가 중에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거래를 해도. 대부분의 것들은 다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들고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사람, 그림이 매각됐을 때 이 사람의 세금을 다 계산해서 저희가 정산해드려요. 그리고 원천징수라고 하면 법인이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들을 원천징수하고, 그 기탁서 신고를 대신해드리고, 납부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다 드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가지고 퀴즈.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가지고 1년이면 회사 전에요. 그냥 일반 갤러리 시장에서. 1년에 소득세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 건수가 몇 건이 될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했다. 뭐 적다는 의미로 내가 얘기했죠. 그건 좀 너무했다. 세금을 1년에 0명이 신고했어요. 그죠? 100건 안 돼요. 한 2019년에 70건 정도. 그만큼 세금 신고를 안 했던. 근데 테사가 지금 작년 것만 이렇게 몰아서 초기 것만 하는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10,000건 돼요. 곧 있으면 올해는 몇만 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산하는 시스템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하고요. 그걸 세무적으로 계산해서 시스템화하고 하는 것도 테스트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막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는 말이, 니들이 몇만 건 정산해봤어?
전혀 다른 얘기. 그 안에 되게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노하우와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후발주자들이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한다고만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되게 많은 로직들이 돌아가요. 세금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일일이사 정산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시스템화하고 하는 게 사실 테스라가 더 발전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방법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 그 멍청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림을 사왔지만 이 그림이 언제 매각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모 회사, 아마 질문지에 S모 옥션과 비교, 그런 데들은 대부분 지금 작품 매각한 게 모 회사인 옥션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는 걸 장점을 하죠. 계속 돌릴 거면 뭐 하려고 이걸 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탭이 씌워지게 돼요. 근데 테스라에서 지향하는 바는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걸 분할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거나 이러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쓸면 쓸수록. 저희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테스라가 지향하는 거는 자산 운용사는 아니야. 자산 운용사였다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윤 남을 거 왜 굳이 사용자들한테 나눠줘? 더 많이 킵하고 있다. 그냥 높은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더 그 마크업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산 운용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 테스라는 플랫폼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더 많은 유저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얻어진 부가 수익들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라의 자본금으로만 작품을 산다면 한계가 있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100억 정도는 아니에요. 한 57억 정도 레이징을 했었어요. 그 에코티로. 그러면 57억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저희 또 여러 가지 광고비도 써야 되는데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그림에 대해서 자금을 대는 곳들을 마련을 합니다. 기관들을. 그곳의 자금으로 그림을 미리 사오고 사용자들에게 파는 형태의 구조들을 가는 거죠. 물론 금융비용은 생기겠지만 그게 훨씬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리멤버를 써요. 리멤버에서 특히 리멤버 나우 되게 좋은 아티클이 잘 나와. 특히 그 경제 쪽에 대한 부분들 많이 또 자주 아침마다 푸시감을 잘 읽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보는 코인 시장의 정체는 뭔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분석글이었는데 코인과 주식이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트럼프가 내려가고요. 있으면 같이 올라가고요. 옛날에는 다르게 움직였는 거죠. 그러면서 금은 이거랑 반대가 되죠. 안전자산. 저희는 오히려 테스라가 보고 있는 미술품은 이러한 약간 금과 같은 쪽으로 가는 거를 지향을 합니다. 물론 미술 시장의 총 거래액은 자산 시장과 어느 정도 커플링이 돼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다 안 좋은데 모든 자산 시장은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하방이 거의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주식은 이렇게 떨어진다면 미술값은 이렇게만 떨어져요. 왜냐? 돈이 급한 분밖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그림을 사실 분들은 그림은 맨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그분 절대 그림 못 찾아가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 실물 미술품에 대한 유동성들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서 버퍼링들이 항상 생기는 거. 저희는 근데 그거를 대중으로 가져와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 소유로 하게 돼요. 그러면 대신 저희 안에서 유동성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완충 작용을 해주는 미술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저희의 앞으로의 시장은 채권 시장과 좀 유사해질 것 같아요. 채권 뭐냐면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 있지만 적어도 그림에 대한 상승폭들이 항상 기초자산인 그림에 대한 상승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자산시장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시장들은 그래서 저희가 약간 지향하고 꿈꿔보는 시장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금이나 채권과 조금 유사한 형태들을 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계속 성장했던 회사고요. 저는 국내 미술시장이 왜 커졌냐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유동성이 많아졌어요. 돈에 대한 유동성이 많아졌고, 두 번째, 전 비트코인의 영향이라고 판단한 게 약간 개인적 그 주장인데, 왜냐면 업비트의 사용자 지난번에 나왔는데 업비트 계정이 800만이 넘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코인 사고 파신 분이 8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잃으셨어요. 다 잃으셨고 따신 분들이 5%를 잡는다고 하면 4만 명. 그 4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기본 몇십억, 100억 이렇게 벌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할 게 뭘까요? 부동산? 부동산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시장을 했어요. 그 정도의 영리치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차 사고 집 사요. 그 다음에 살 게 뭐냐면 그림 살 거예요. 그림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분할 투자 말고도 되게 괜찮은 투자죠. 예를 들면 한 그림을 10억에 사서 20억에 팔 때와 예를 들면 조그마한 건물을 10억에서 20억에 팔 때 수익이 달라지면 확 달라집니다. 그림은 산다고 취득세 안 내죠. 세금이 별로 없어요. 보유세 안 내죠. 매각할 때 그냥 기타 소득세만 내면 돼요. 근데 건물은 처음에 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죠. 보유세 들어가죠.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나가죠. 그 다음에 건물 유지해야 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그럼 그 사람은 10억을 번 게 아니라 실제로는 2, 3억밖에 못 벌어요. 그림은 거의 온전히 8억, 9억을 벌게 됩니다. 그림도 이렇게 희소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서 그런 면에서 되게 그들이 한국의 2021년도에 시장을 좌지우지했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기존 컬렉터도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서 미술 시장이 부몰되고 이렇게 막 조명을 받으니까 저희는 미술에 대한 대중적 재테크를 하는 플랫폼이니까 더 많이 미술 시장이 조명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저희를 알게 돼서 저희도 같이 상승작용을 했던 시장이었고요.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럼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겠죠. 테이퍼링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자산의 움직임이 적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미술 시장도 통으로 거래되는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미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유동성이 조금씩 더 떨어지겠죠. 글로벌하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술 투자를 하는 건 길게 봐요. 그냥 당장 몇 개월 후로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엔 그것보다 더 팽창해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럼 잠깐 우습해졌다가 우리 작년에 2021년에 우리가 미술장 호황기였고 막 서울옥전, K옥전 상장을 했고 서울옥전도 막 그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년도 어땠나 19년도에 적자 봤어요. 적자폭 마지막 분기 적자폭 되게 세졌고 거래량 막 반토막 나고 이랬었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런 게 있었으면 항상 움직여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러면서 그림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약해지면 저희는 그런 때 사용자들이 더 많이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시장이 화랑일 때는 그림을 저희가 많이 팔면 되는 거고요. 매각시키면 되는 거고 불황일 땐 그림을 더 싸게 잡아두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사용자층들은 대부분은 조금은 길게 가는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70%의 사람들은 좀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이런 분들의 관점을 본다면 회사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해야 할 수익률을 좋게 내야 할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매니지먼트 해가면서 에버리징 해주는 게 저희가 해가야 할 일인 거죠. 참 근데 저희가 여기 3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의 풀타임 변호사가 2명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표도 변호사 출신, 미국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면 변호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3명이 있어요. 저희 팀에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가장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요. 저희도 유저를 늘리고 시장을 많이 키우다 보면 많이 고민하죠. 왜냐하면 트렌드가 있는데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보는데 사람들이 많은 오해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지향하는 바들은 현재까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투자처? 이게 회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1년에 100%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코인을 하는 게 맞아요. 절대로 미술품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고, 준비는 하죠. 여러 가지 NFT에 대한 키워드. 사람들이 NFT,
미술, NFT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 그 디지털 아트, 이 안에 디지털 아트를 집어넣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도 여러 번 투자사들도 맨날 물어보고 있어요. 테스라는 그걸 안 하느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미술이라는 거에 그 재무적 가치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희소성과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현재 미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NFT에 넣어놨다.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얘가 진짜 아트인가를 놓고 봐야 돼요. 아트라고 하면 그걸 보고 그 경험적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저는 그걸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가층들이 그런 거죠.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 디지털 아트만 가지고 느낄 수 있냐가 첫 번째 퀘스천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요 테스라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아트 스타트업을 5년을 했어요. 그게 신인작가 시장 대상이에요. 신인작가의 작품 팔기 정말 어려워요. 뭐 한 달에 한 작품 팔까 말까도 있었어요. 투자가 바꾼 사용자도 늘었지만 그만큼 되게 그렇다면 신인작가의 작품을 냉정하게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냐? 없어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신작가의 작품 누가 사줬냐? 신작가의 친구와 가족이 사줬어요. 처음에 졸업 전시하면 가서 사주죠. 아직은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이제 막 NFT를 막 강의한다. 이분들이 그 NFT를 막 해갖고 막 팔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팔렸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NFT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또 크립토로 돈 버신 분들이 제2의 혹시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조건 사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클립 드랍스를 했었고 해외에서 오픈시 같은 되게 큰 메이저 플랫폼 소개는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픈시를 가보세요. 넘쳐나요. 그중 뭐가 팔릴까? 팔리는 것들 그다음 화제가 되는 건 유명한 사람 것만 화제가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자전거리 한 거 빼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 작가가 NFT 팔아갖고 유명해지느냐?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 작가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 작가 자체가 뛰어난 작가가 돼야 하고 그 사람이 예술 세계가 사람들을 휘어잡아내야 하고 저는 NFT는 뭘로 보냐면 디지털 굿즈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 후원해주기 위해서 굿즈 사줘요. 정말 그러다가 이 작가가 대성했어요. 굿즈 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면에서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트 투자로 보는 것보단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무분별하게만 여기저기서 다 덤벼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제일 성공적인 사례는 데미안 허스트가 했던 것밖에 없어요. 데미안 허스트가 자기의 작품, 저기 이제 스팟 페인팅 있죠. 저런 유의 작품을 조그만한 걸 진짜 그 10,000개였나 30,000개를 만들고 그거 하나당 이거랑 바꿀 수 있는 NFT를 마련해서 언제까지 이거 바꿔가거나 안 바꿔가면 작품을 불살라버리고 그것만 남기는 형태. 근데 그거는 계속 많은 트레이딩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가격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이제 신인 작가들 이제 현혹하죠. 이걸 하면 잘 팔릴 수 있다. 당연히 작가도 어려운데 맨날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그거 팔았다고 그럼 유명해지냐?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냉정한 미술 시장에서 그 사람의 미술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NFT로 만들었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누가 NFT를 발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레지메시를 가지고 선발하고 괜찮은 걸 발행해줘서 그게 나중에 효과가 있는. 그래서 최근에 게임 회사에서 NFT를 발행하는 것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 NFT는 그냥 게임 아이템이었잖아요. 원래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뭔가 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NFT화하고 게임 안에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블록체인으로 할 때 처음에 NFT를 발행하면 이 게임 사이트도 되고 저 게임 사이트도 돼야 하는 게 어떤 이론상의 원칙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돼요. 왜 내가 남의 게임에 왜 받아줘 돈을. 그러니까 큰 게임 회사가 예를 저 위메이드 있었죠. 이번에 아마 넷마블도 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넷마블 같은 큰 자기 게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통용될 수 있는 에코시스템, 즉 발행하는 곳이 그 에코시스템을 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발행하는 건 휴지 조각인 거죠. 테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이게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NFT를 뭐 활성화시켜도 되고 그때 뭐 코인이 필요하면 코인을 해도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크립토 시장을 보면서 딱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돈이 필요해서 코인 말아갖고 돈 끌어모으는 프로젝트 중에 살아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문제 생기지 않은 것 한 개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본래의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돌아가고 잘 되어지고 뭔가가 할 때 그거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크립토들을 활용하는 거는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리스크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철저하게 그냥 펀드레이징 하기 힘들어갖고 코인 발행해갖고 펀드레이징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는 항상 뒤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NFT에 대한 것들도 계속 보고 있고 과연 NFT가 줄 가치가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이 좀 정립된 건 그거예요. 이 작품에 대한 NFT 저거 저작권 이슈 있고 되게 복잡해요. 작가한테 다 허락 맡아요. 근데 여러분 신진 작가 거 빼고는 아무도 안 해줘요. 파운데이션에서 절대 허락 안 해줘요. 파운데이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더비나 크리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듣고 있잖아요. 소더비 크리스도. 그렇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누가? 혹시 테슬라가? 뭐 그럴 수 있으면 땡큐인 거고 그렇지 않는 이상 내가 나의 에코시스템들이 충분히 커지는 상태에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만들어내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저 한정판 아니고요. 그 정도 비싼 거 못 사고 이거 저기 성수동에 요 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브랜드 머시기 그 브랜드가 매장마다 제품이 좀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그쪽을 갔더니 사실 저희 직원이 발견하고 저한테 그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래서 달려가고 이런 컨셉에 있는 거 저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있어 보여야 해서 산 건데 전에 한번 제가 신발에다가 직접 이거 한번 의뢰해봤어요. 커스텀으로. 근데 안 예뻐요. 나중에 보면 별로 신기가 별로라서 그냥 나와 있는 거 산 거예요. 네, 쓸데없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희 그 대표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끝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저희 크루들한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